오늘 어떤 강의 듣는다고 듣고 왔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강의 듣는다고 왔어.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SNS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소셜 미디어 시대로 바뀌었지. 한번 볼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784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이때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기계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지. 그러고 나서 약 100년 정도 흘러가지고 이때부터는 대량으로 생산이 시작이 됐어. 그리고 이제 1969년도쯤 들어와서는 이때부터는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됐어. 그러고 와서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뭘까, 친구야, 이게?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는 다 해주는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는? 기술력 중심 사회에서 정보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집에 요즘 TV, 스마트 TV 다 있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니야 이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오늘 날씨는 어때? 이러면 오늘 기온은 27도이고 오늘 날씨는 맑고 오늘은 뭐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집에 보통 그렇게 다 스마트 TV 쓰고 있지 지금. 그리고 보면은 요즘은 자율주행이라고, 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설정해두고 해놓으면은 부딪히지 않게끔 거리를 두면서 고속도로에서는 되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 가지고 전기, 에어컨도 끌 수 있고 공기청정기도 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물하고 인터넷이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이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실제와 가상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2011년도의 기사야.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 당시에 스마트폰으로부터 앞으로 사라지게 될 10가지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지.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냐 했는데, 보면은 MP3 플레이어. MP3가 뭔지 알아? 그 음악 저장해 놓고. 맞아.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다 듣고 하지만은, 예전 10년 전으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음악 하나하나 MP3 음악 하나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MP3 기계에 넣어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혹은 PC로만. 근데 요즘 너무나도 편하게 다 듣고 있지.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 요즘 필요 없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요즘은 거의 필요가 없지. 핸드폰으로 너무 잘 찍으니까. 비디오 플레이어도 거의 없어졌고, 녹음기도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사라진 게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아이나비라고 해가지고 그 브랜드에서 내비게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 차마다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필요가 없지. T맵, 카카오맵 많이 하잖아. PDA, 뭐 종이지도,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사라졌어.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질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현재 이제 연령별 월 평균 이용자 수 소셜 미디어를 한번 본 거야. 요즘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 페이스북보다는 10대들이.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이건 변치 않아. 10대들이 밴드는 많이 하진 않거든. 어른들이 밴드를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지. 뭐가 빠져있을까? 유튜브. 그치? 유튜브는 어마어마하지. 2021년 4월 기준 순 방문자 수만 하루 3,766만 명.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로.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순위. 근데 유튜브 구독자 수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 유튜버들이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많은 돈들을 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떠냐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본인 장래희망 3위나 돼. 재밌어 보이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 지금 기존의 유튜브 그리고 유튜버들이 많지. 그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럼 새로운 유튜버가 나타나서 본인 유튜브를 만들어서 뭔가 좀 잘 되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온 유튜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더 내 걸 많이 봐주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내 거에 들어오지 않을까? 라면서 되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 거짓으로 뉴스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하지. 의도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이익을 위해서 유포하는 것을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해. 각자 경험했던 가짜 뉴스 사례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 예전에 몇 년 정도 전에 손수독제 광고에서 비누를 되게 더럽게 묘사해가지고 손수독제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친구는? 연예인 관련된 가짜뉴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 관련된 거 어떤 거? 뭐 열애설이라던가 아니면 그 개인 사생활을 좀 거짓으로 꾸며서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만든다던가.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보다시피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사례들이 있어.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기원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람세스. 볼게. 이집트 람세스랑 히타이트 제국이 막 싸움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철의 강국이었지. 유명했지. 보다시피 엄청나게 두 제국이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서로 너무 승패도 결정이 안 나고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둘은 평화협정을 하게 돼. 치열한 접전 끝에. 근데 이 전쟁을 안 나갔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 그럼 람세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제국으로 돌아가서 벽화를 만들어. 신전벽에다가 람세스의 위대한 승리로. 그럼 이 시민들은 이것만 보고 우린 정말 강한 나라, 강한 국가에서 살고 있구나. 람세스는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기원전부터 이런 가짜뉴스가 있었고 우리나라 한번 볼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동요 알지? 서동요가 어떤 내용이었지? 무슨 공주가 맞둥 서방의 방에 매일 밤마다 찾아간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정확히 알고 있네. 백제 무왕의 어린 시절이 서동이야. 말을 캐고 사는 진짜 어린 동자, 서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을 캐고 이렇게 팔고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한 얘기를 들어. 신라의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정말 너무나 예쁘다고. 듣고 나서 궁금한 거야.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선화공주가 길에 나올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게 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서동이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선화공주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선화공주랑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는 뉴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 폰 이런 거 아예 없었잖아. 오직 전파되기 가장 쉬웠던 건 노래였어. 노래를 만들어 아이들한테 가르쳐. 매일매일 밤마다 선화공주가 서동이를 만나러 밤마다 온다고. 그래 밤마다 같이 밤을 보낸다고. 이 노래가 흘러 궁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진평왕이 이 얘기를 들었지. 듣고 나서 이 시대는 엄청 가부장적이고 특히나 왕족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공주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변명 핑계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서동이가 선화공주 앞에 나타나서 제가 서동입니다 하고 갈 곳 없는 선화공주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백제의 무왕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어떻게 이렇게 전래동화로 딱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짜뉴스 쪽으로 보면은 서동이는 본인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전파한 거지. 그지? 이렇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볼게. 우리가 아는 미국인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지.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 워낙 또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분이시니까. 근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교황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교황이 트럼프를 밀어준다. 근데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 트럼프를 당연히 지지하고 밀어주겠지? 근데 그 기사는 거짓이었어.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 근데 그 가짜 뉴스를 만든 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뉴스가 아니었어. 아주 단순했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사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란이 있거든, 따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면은 광고 수익을 얻게 돼 있어. 마케도니아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 마케도니아 10대 청소년들은 돈을 벌고 대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미디어 리터러시야.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뜻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미디어 리터러시가 뭘까, 친구야? 영어 사전에 리터러시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문해력이란 뜻이 나와서 아마 또 미디어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매체를 읽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미디어 리터러시라면 미디어를 우리가 읽고 쓰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1990년대에 탄생했어. 그 대상은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 매체 대상으로 가는 거고, 또 그 후에 2000년대에 탄생한 용어가 디지털 리터러시야. 근데 이거는 조금 함축적이지. SNS,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매체, 어떤 집합으로 보면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교집합인 거고, 큰 집합으로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이 시대에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일요일 날 집에서 쉬지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냐면은, 옛날로 한번 볼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지. 누구야? 이제 세종대왕이지. 조선 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어?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었지. 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각 고을마다 이런 방을 붙였었잖아. 그러면은 양반 이외에는 몰라, 노비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방에 이렇게 붙어 있어, 내용이. 이 고을에 있는 모든 양반들은 이번 해에 쌀 수확량이 많으니 각자 노비들에게 쌀 한 섬씩을 제공하세요라고 붙여놨어. 근데 그 고을에는 양반들이 전부 다 단합해가지고 노비들한테 알려주지 말자고, 노비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라는 내용이라고 전파하라고, 이렇게 단합한 거야. 그럼 노비들은 그냥 그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살아가겠지.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문자 리터러시라고 해. 문자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없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 뭘 만들려고 했어? 한글이지. 한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시작하면서 지금에야 세종대왕과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여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결과만 얘기했지만, 그 당시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정말로 많은 학자들이 죽고 살해당하고 엄청난 권력 다툼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양반들은 한글이 만들어지면은 본인들이 권력이 위태위태해질 걸 알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중국의 사대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중국을 따르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아닌 다른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나쁘게 보고 어떤 위협이라고 느꼈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한글이 만들어지고 어떤 글에 대한 권력이 배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 거지.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인 거고. 이게 뭘까? 어떤 화면의 일부분이야. 딱 컴퓨터를 켰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 다음이지. 친구는 뭐 많이 써? 네이버. 친구는?
네이버랑 구글. 네이버. 네이버요. 네이버만 쓰지. 네이버에서 뉴스를 클릭하고 나면은 오른쪽 밑에 서비스 안내라고 해서 고침 기사 모음, 정전, 반론, 추후 보도기사 모음, 불공정 선거 보도기사 모음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이게 있었다는 것 자체도 많은 사람들은 몰라.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거길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은 고침 기사, 정정, 반론, 추후 보도 모음이라고 적혀 있어. 고침 바로 잡습니다. 기사. 여러 가지 기사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 썼다고 기자들이 본인들이 자백하면서 올리는 거야. 이게 이번 달에 올라온 거거든? 9월에? 근데 보면 쓴 날이 7월 29일, 7월 23일, 7월 21일, 7월 21일. 사람들이 처음에 썼던 기사만 기억하지 고침 기사 들어가서 볼까? 안 보지.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도 신문이나 기사들 많이 보면 언론중재법 해서 계속 개혁해야 된다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설전을 하고 있잖아.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기사를 잘못 보도하고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보내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많은 벌금을 주고 어떤 강제적인 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빠른 수정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자, 이런 식으로 두 당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태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보면은 우리가 가짜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 아, 이거 뭐지? 이거 진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체크를 할 거잖아.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 언론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MBC, KBS, SBS,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뭐 매일경제, JTBC 이런 데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거는 내보내지 않고, 물론 각자의 언론들도 성격이란 게 있어. 본인들이 좋아하는 당이 있단 말이야, 언론들도. 그 당에게 유리하게 글을 써. 하지만 거기서 팩트만 보면은 팩트만 나는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실수는 없거든. 보면은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팩트만 쓰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언론사들 있잖아. 거기서 글 올리는 것들은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이름 없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돼. 언론사가 먹고 살려면 뭐로 먹고 사느냐? 본인들이 기사 올릴 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너 떠 있잖아. 광고들. 뭐 안마기, 뭐 드라이기, 청소기 이런 거 떠 있잖아. 그 기사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클릭했을 때 그 광고 수익으로 그 언론사들은 살아가는 거거든. 그럼 그 마이너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인들의 기사를 많이 클릭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광고 수익이 올라가고 본인들 회사가 유지가 될 거잖아. 그럼 자극적인 걸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는. 메이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메이저 언론들 기사 보면은 배너들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게 없더라도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인지 메이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는 제목, 글이 자극적이지 않은가 확인하는 거야. 공포스럽거나 아니면은 되게 문란하거나 그런 경우는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제목만 보고 공유하지 않기. 보통 성격 급한 친구들이 우린 주변에 다 있잖아. 그 친구들이 기사를 되게 재밌는 걸 봤어, 자극적인 거. 그러면은 내용은 보지 않아. 대박해서 쭉 눌러서 그냥 공유 눌러서 카톡방으로 바로 옮겨버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선생님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너 좀 제발 좀 글 좀 보고 공유 좀 해라, 얘기를 해주거든. 제목만 보고 공유하지 않기.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제목은 A라는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기사는 B라는 내용인 거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하는 거. 그리고
출처가 어딘지 확인하기. 이거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맥락이랑 같은 맥락인데 마이너 언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보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그 안에서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성자 확인하기. 예전이랑 지금은 좀 다른 게 어떤 기사가 떠 있지? 그러면 우측 밑에 누구누구 기자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그 기자를 클릭 딱 하면은 기사 모음 보기 해갖고 쫙 나오거든. 그 기자가 지금까지 어떤 글들을 썼고 리뷰들은 어떤 리뷰들이 있는지 보면은 아, 이 기자는 흔히 얘기하는 뭐 기땡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괜찮은 기자구나 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딱 클릭했는데 히스토리가 아예 없어. 근데 이번 기사는 뭔가 엄청 자극적인 거야. 그럼 누군가 일회성으로 어떤 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고용하고 썼던 기사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걸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료가 작성된 시기 확인하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21년 9월이야. 근데 그 기사는 2016년 9월에 맞던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기사가 쓴 거야. 그 기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내용하고 제목 틀리지 않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와 맞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 뉴스인 거지. 그래서 작성 시기 확인하기. 이 정도만 확인 체크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가짜 뉴스는 거를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선생님이 살아갔던 시대보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기는 훨씬 더 많은 SNS를 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던 시대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 근데 이 코로나는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거고, 앞으로는 기후변화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여러 가지 지구에 재앙이 있을 거야. 그지? 2030년쯤에는 부산에 어느 6% 정도는 이제 물에 잠긴다고 해, 바다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저지대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온이 너무나도 수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톳 종류들이 사라지고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지금 어패류들이 사라지고 있거든. 그러면서 지금 산호 같은 열대에서 사는 것들만 이제 살아남기 시작했고 생태계가 하나씩 이제 파괴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겠지 앞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유리한 기사를 만들거나 본인들이 유리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갈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될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 확인 체크리스트. 이 정도만 가지고 가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배운 거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평소에 너무 막 선택해서 다 믿고 좀 친구들한테 공유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약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검증된 내용만 공유하는 게 될것 같아요. 그 가짜 뉴스를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그게 퍼지는 그 과정이나 그 이유 같은 거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이제 검증된 뉴스 같은 것만 공유하도록 하고 좀 체크리스트에 적힌 내용을 많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해서 스포츠 기사를 자주 보곤 했는데 저런 내용들이 담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더 잘 구분하고 또 잘 판단해서 친구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포츠 기사를 많이 보는 스포츠 기사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보는 편인데, 뭐 저런 마이너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거는 보는 것을 지양하고 뭔가 공유된 글이 있으면 야 그거 가짜 뉴스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체 같은 걸 볼 때 가짜 뉴스가 굳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왜 써라고 생각하면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크게 배웠고, 앞으로는 가짜 뉴스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계속 활용하면서 이렇게 지내겠지.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 할 건데, 이제 고등학교 가거나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야.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아무래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많은 공유를 또 하게 될 거야. 함에 있어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이 글을 공유했을 때 이 당사자나 누군가가 이 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 글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좀 조심하게 될 거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마냥 신뢰하면서 보지 않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중3이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들어간 시기니까 이건 알아야 돼. 선생님은 이 당시에 몰랐어. 그냥 신문이면은 다 똑같은 신문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신문사마다 그리고 언론사마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신문을 볼 때 하나의 색깔로만 되어 있는 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쪽 색깔 신문은 하나를 보고 또 이쪽 색깔 신문 하나를 또 보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거지. 너무 한쪽 것만 보다 보면은 내 가치관 스펙트럼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거든.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무조건 하나만 보는 건 좋지 않아? 여러 가지를 같이 봐줘야 돼. 그리고 본인이 뉴스나 신문을 볼 때 그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지는 네이버에 지식인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어. 그러면은 한쪽 거 봤었으면 다른 한쪽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당만 있을 수는 없어. 무조건 우리나라는 양당을 기준으로 여러 당이 존재하면서 성장한단 말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끔 보고 본인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좋다는 거 말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